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 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크루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하고 안 타보신 분들하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글로벌 크루즈 조선 기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핀칸티에리라는 이태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D램 시장 점유율보다 크루즈 시장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회사인지를 아마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PPT가 100장이 넘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자, 핀칸티에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피처 온보드라는 얘기고,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하이라이트 2023은 클리아에서 나온 건데 아주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크루즈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크루즈 여행 경험자의 85%는 나 또 다시 타고 싶다 하는 얘기고, 2%는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오히려 6%가 상승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크루즈 탑승객이 늘어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2028년까지 크루즈 수용력이 19% 증가할 것이다. 베드수는 74만 6천이 더 증가할 거다 하는 얘기고, 또 UNWTO에서 예측한 일반 국제 관광객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할 거다 그런 얘기고요. 올해는 3,150만인데 2027년엔 약 4천만 명이 크루즈를 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었지만은 크루즈도 이 탈산소라든가 신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크루즈 회사들은 지속 가능한 청정 연료와 추진 시스템을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 취항할 크루즈들의 60%는 LNG를 주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바이듀얼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또 육상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왜 그러면 육상 전력을 사용을 하면은 배기가스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가 끓임 같은 거를 거의 98%, 99% 저감시키고 또 온실가스도 20%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미 크루즈선의 30%는 육상 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30%가 더 추가로 개조할 예정인데 한국에서는 일단 인천항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연료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크루즈는 수소를 쓰고 있고 또 퓨엘 셀을 쓰고 있고 또 수소를 쓰려다 보니까 암모니아를 지금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설령은 14년 정도 되고 LNG는 말씀드렸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 표면에다가 특수 코팅을 해서 그 물에서 오는 저항을 감소를 해서 연료를 또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디지털 운항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탑승객 평균 연령이 46.5세까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크루즈를 타는 것 같았는데 46.5세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타신 분들은 부지런히 타보시기 바랍니다. 승객이 24명 탈 때마다 풀타임 잡이 1명이 생기고 크루즈로 인해서 창출되는 고용 인력은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14척의 배가 크루즈가 새로 이제 시장에 도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6척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핀칸티에리에서 건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8년까지는 44대 새로운 크루즈가 시장에 투입이 될 거고 점점 배가 커지기 때문에 맥시멈 캐퍼시티는 한 6천 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클리아라는데 멤버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시아 부분에서 보면은 평균 탑승객의 나이가 39세예요. 39세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점 크루즈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빠른 X세대, MZ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핀칸테리아는 도대체 어떤 회사냐?
전경이고요. Respect for future. 여긴 뭐 저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243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4개의 대륙에 18개 조선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이태리에만 한 7천 명 정도가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 그 크루즈를 만들려면은 협력업체가 필요한데 협력업체의 수가 이태리 내에만 7천 개가 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업을 핑칸테리아가 하고 있냐면 크루즈, 또 해군 함정, 오프쇼나 특수 선박이라든가 그 이외에 바다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만 해도 기왕 크루즈가 아니라 럭셔리, 니치, 어퍼 프리미엄, 컨템포러리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의 특수 부서들이 있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해군 함정은 전투함, 순양함, 특수선박, 잠수함 같은 데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고요. 해상구조물, 석유, 가스, 채굴, 특수선박, 어선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후 유지 보수라든가 선박 수리, 개조, 항해에 관한 모든 전자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내에만 8개의 그 조선소가 있고요. 역사를 말씀드리면 1780년 이래 243년간 7,000척 이상의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1933년에는 역사적으로 최고속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59년에 국영기업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그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1984년이 돼서야 이 회사도 크루즈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에 이제 최초로 그 크루즈선을 만들어서 카니발 그룹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죠. 그리고 92년에는 현재까지도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깨지지 않는 무급유 최고 속도로 대서양 횡단을 한 배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저 기록을 깬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까지 지난 9년간 20척의 크루즈와 18척의 해군 함정, 페리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냈고요. 2005년부터는 메가요트라든가 아니면 선박 수리 개조, 또 통합 디자인 같은 것을 굉장히 컨센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이미 연료 전지로 가고 디젤도 쓸 수 있는 그 잠수함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다, 특히 미국과 EU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2008년에서 2013년까지는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은 이제 존스 액트라는 것 때문에 외국에서 배를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의 군함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회사라든가, 또 특이한 것은 중동이 굉장히 그 발주가 많은데 그쪽에 군용 선박 내지는 그 수리 회사를 만들었고요. 메가요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이제 로얄 프린세스의 제대로 된 이제 크루즈가 납품되기 시작하고요. 2014년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민영화를 유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정부 소유죠. 그 이유는 71.32%가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돼 있고 3% 이상 개인이 주식을 보유한 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회사의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위에서 제가 4위까지 해놨는데 핑칸테리아가 44.8%를 가져가고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2023년 올해 1분기 점유율이 42.8%입니다. 그러면 2위, 3위, 4위 회사를 다 합쳐도 4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핑칸테리아가 얼마나 막강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 역량이 뛰어나죠. 설계 기술, 건조 기술, 또 시스템 통합 능력, 이 부분이 어느 회사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 되고요. 엔지니어링, 끊임없는 혁신. 또 제일 강한 점은 역시 이태리 회사의 최상의 강점인 디자인 능력이 되겠고, 시장 주도 능력, 또 지역화와 국제화, 전 세계 4개 대륙에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즉시 해결하는 능력들, 친환경 무인 운항 기술, 그런 것들, 로봇,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또 사고도 줄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올해 투입된 그 웰딩 로봇입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강점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3년간 집적된 노하우, 풍부한 경험, 또 디자인 능력. 이 디자인 능력은 로마 시대 때부터 축적되어 온 그런 그 디자인 능력이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협력업체와의 소통 능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정보 공유 시스템인데, 이 얘기는 협력업체가 수천 개가 되는데 어느 회사가 어떤 걸 납품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오픈 시스템인 거죠. 가장 부러운 것이 이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쇠사슬처럼 아주 단단하게 엮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되겠고요.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보면 이게 뭘까요? 뭐 같으세요? 아무리 바쁘지만 잠깐 여쭤보고 싶으네요. 배관들이죠. 저거를 왜 갖다 놨을까요? 협력업체들하고 공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 배관을 모아서 우리 등록 데스크를 만드는 거죠. 저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있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이 크루즈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 데스크입니다. 저걸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수천 페이지의 그 논문이나 그런 걸 봤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분야의 기술 통합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100척이 넘는 크루즈선을 이미 건조한 경험이 있고, 또 재정 쪽을 보니까 크루즈 쪽에서 이익의 48.6% 가지고 있고 해군 함정에서 25.4%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개의 디퍼런 브랜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여러 그 크루즈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를 다 입맛에 맞게끔, 특징에 맞게끔, 그 사람들의 마켓 세그먼트에 맞게끔 배를 건조해 준다는 거죠. 이 많은 회사들이 핑칸테리아하고에다가 크루즈를 오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들이 되고, 또 한마디로 하면 뭐냐? 결국은 통섭입니다. 통섭에 보면 귀가 세 개잖아요. 협력업체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끊임이 끊어져 버리네 중간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밤을 새워서 하면 쫓아갈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정학적인, 우리가 울산에 있는 조선소를 글로 유럽으로 옮겨갈 수 없는 거죠.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웠던 건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For the benefit of the France and Italy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령 크루즈를 건조한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저 많은 나라들이 다 이태리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두 시간이면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멀리 떨어지면 노르웨이 같은 데가 있을 것이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태리는 프랑스하고 독일인데 이게 전 세계 크루즈 생산의 2위와 3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1, 2, 3위가 저렇게 똘똘 뭉쳐져 있죠. 그래서 서로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인테리어 기자재는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완전 북한에 맡겨서 3면으로밖에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동국권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가져올 수 있더라 하는 얘기죠. 트리에스테가 그 핑칸테리아의 본사가 있는 데입니다. 저기는 기원전 2000년부터 역사의 중심지로 라틴, 슬라브, 게르만,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베네치아 공국,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았고 식민지였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19세기까지도 536년간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향력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부다페스트나 프라하 다음으로 4대 도시에 들어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문학과 음악의 중심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서
나폴레옹 때도 프랑스에 대해 점령을 당했었고요. 또 독일의 점령도 당했었고 연합군과 유고슬라비아에서도 관리를 받았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트리에스타의 그 인구는 우리 목포시하고 비슷하고 면적은 통영시하고 비슷합니다. 참고로 울산의 5분의 1 정도가 되죠.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이것이 트리에스테시의 전경이 되겠고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도 이런 그 디자인 능력이 수천 년부터 남아 있고 2016년에 저 오래된 전차가 고장나서 시에선 폐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고쳐서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궁전 같은데 디자인 능력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거죠. 교회 하나를 줘도 우리하고는 생각이 틀린 거죠. 아주 꼭대기에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저런 식의 교회를 짓는 거죠. 또 알파 로메오라든가 얼마나 좋은 차들을 우리는 상상도 못한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9조 원을 이태리 항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서도 도와주는 거죠. 그럼 이제 컨클루전으로 가면은 한국은 작년에 전 세계 발주량이 37%를 가져왔죠. 그리고 그런데 핀칸테리아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3개사가 시장 점유율을 80% 내지 90%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상객을 중심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서로 인테리어 기자재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가격 경쟁력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3개국에서 적합한 자재를 못 가져온다. 그러면은 뭐 저 주변에 있는 EU 국가에서 세금 없이 바로 육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주변에 크루즈 건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국가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크루즈 건조는 포스트 LNG에 대비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차원 확보 차원에서 꼭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쓰비시가 2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서 실패를 했고 중국은 핀칸테리아하고 협조를 해서 이미 2척의 크루즈선을 출항시켰고 2척이 또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속 가능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일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과연 이미 100대의 크루즈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크루즈 선사들이 사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인 거죠. 왜 어려우냐면 크루즈 선사는 매번 크루즈를 발주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This engineering marvel is the first of its kind at sea and like nothing you've ever seen or seen before.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크루즈가 나올 때마다 이제까지 없었던 거야. 이제까지 당신 보지도 못했던 거야 하는 신선한 아이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LNG선은 우리가 정말 가지고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지만은 크루즈선은 철저하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사람을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화물하고는 그 발상 자체가 틀리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요새 주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제네시스를 살까 벤츠를 살까 BMW를 살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 얘기는 우리의 품질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48년이 된 게 걸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가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나 기아차가 잘 나가고 있지만은 협력 업체 수가 근 10,000개에 이르고 또 그 핀칸테리에를 보면은 이태리 내에만 7,000개가 넘는 서플라이어들이 있고 바로 옆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96만 대도 10만 톤이면 제일 큰 배였었는데 2006년에 16만 톤, 2010년 22만 톤, 2022년에 23만 6천 톤짜리가 가장 큰 배였었는데 내일 모레 되겠죠. 다음 달에 열흘 후에는 25만 톤짜리 아이콘 오브 더 시가 2년 만에 그 왕자를 뺏어옵니다. 이게 아이콘 오브 더 시인데 이런 배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저 디자인 능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지배하고 마침내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고 롤리경이 얘기를 했죠. 한국은 3면이 바다가 있고 2021년 수출 무역액 기준 세계 8위에 오른
만만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LNG 발주량의 70%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친환경 선박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우리가 이제 크루즈 산업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루즈 디자인 능력과 생산성, 다양성, 개방성, 혁신성 등 그런 경쟁력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조선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지금 제네시스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끊임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한국 크루즈선소의 고품질 내장재를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 10,000개 정도의 협력업체를 육성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들한테 마지막 주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 며칠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중공업, 대우 큰 회사들은 그나마 억지로 인력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조그만 회사는 인력이 없는 거죠. 2014년에 20만 명 하던 해양 조선 인력들이 반으로 줄어버렸고요. 맥킨지에서 나온 걸 보면은 1958년까지는 평균 500대 기업이 수명이 61년이었는데 요새는 18년 만에 500대 기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2027년이 되면 현재 오늘까지 500대 기업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의 75%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을 찾아야죠. 그렇죠? 일을 하려는 자는 길을 찾고 포기하려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우린 길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안 되는 핑계를 찾을 것인가. 향후 먹거리 개발 위해서 조선업계와 정체외환자 여기 지금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던져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